시무리가 수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은 곧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시무리의 거사가 손쉽게 달성되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15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기브돈에 병력을 파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브돈이라고 하면 앞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그런 지명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즉위하자마자 이 기브돈에 병력을 이끌고 가서 공략을 시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는 나답과는 다르게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았죠. 수도에서 술을 퍼마시다가 취한 채로 살해됐죠. 북왕국의 왕족들은 연이어서 이곳을 손에 넣기 위해 나섰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북왕국의 왕들은 이 기브돈을 원했을까요? 제 생각엔 사실 기브돈은 그 자체보다는 인근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일종의 거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산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방어에 유리한 위치고 적대적인 가나안 민족들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람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또 멀리는 이집트 같은 가상 적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 동네는 산지가 대부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힘을 얻으면 이제 평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주로 서쪽 해안 평야 지역을 말하죠. 이는 생산력이 높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통해서 고대 무역상들, 즉 대상들이 오고 가는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해안 지역에 항구를 얻으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해상 무역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전략적 요충지들을 장악하고 중개 무역에 나섰기 때문이죠. 기브도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고대 이 지역의 길을 표시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루트는 역시 해안 지역을 따라서 나 있는 이 해안길이었습니다. 바다의 면에서 나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군사도로로도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보급품과 식량을 배로 움직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보통 때는 사람들, 특히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요빠였습니다. 요빠는 우선 이 해안도로 위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 없는 항구였습니다. 원래 항구라는 게 바닷가라면 아무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풍랑을 피하기 위한 구조물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체적으로 해안이 직선으로 나 있어서 항구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야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항구를 만들 수 있지만 고대에는 자연적 구조물이 중요했죠. 근데 요빠가 이 조건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빠는 일찍부터 항구가 형성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를 레바논으로부터 실어올 때 바로 요빠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지금 부산처럼 이스라엘 제2의 도시인 텔아비브가 바로 이 근처에 연결되어서 건설되어 있기도 하죠.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서로 가지려고 할 겁니다. 이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 왕국은 블레셋 세력과 각축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브도는 그 최전선이었죠. 요바에서 내륙으로 17km 정도 들어오면 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역대상 8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주요 도로가 아니라도 롯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뻗어나가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충지였던 거죠. 기브도는 바로 그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롯을 잡으면 요바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브도는 그 롯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인 거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으로서는 이 기브도를 장악하는 것이 꽤나 중요한 군사적 목적이었던 거죠. 바로 그 중요한 원정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 오므리였습니다. 싸움에 나갔던 지휘관이 군대를 돌려서 왕을 공격하기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대의 전쟁은 왕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왕이 나서지 않는 대규모 원정 부대의 사령관이었다면 이 오므리는 제법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오므리가 수도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전차 부대 절반을 이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시무리를 오므리는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오므리의 손에는 상당수의 병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므리는 휘하 병사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을 자칭합니다. 아마 여기엔 일종의 배후 공작이 있었을 겁니다. 직속 부하들을 통해서 일반 병사들을 선동하는 그런 작업 말이죠. 당시의 병사들은 평소엔 농사 짓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휘하 병사들에게 추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동시에 두 세력이 왕위를 노리게 되면 우선은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오므리는 기쁘던 공격을 멈추고는 그대로 군대를 수도로 돌립니다. 블레셋과는 적당히 협정을 맺었을 겁니다. 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니까 신경 쓸 일은 못 됐을 겁니다. 기쁘돈에서 디르사까지는 직선 거리로 60km 정도가 됩니다. 물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산길을 달려야 했으니까 최소한 사나흘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도에 도착한 오므리 군은 즉각 포위를 시작해서 성을 공격합니다. 성은 곧 함락되고 시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시므리는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므리가 성을 공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았다는 거죠. 시므리의 반란 소식이 오므리에게 전해지고 그가 즉각 병사들의 지지를 얻은 후에 디르사로 와서 공략을 시작하는데 최소한 6일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는 제대로 된 공성 무기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최선의 방식은 그냥 포위를 하고 상대방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시간이 한참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므리는 그냥 포위를 시작하고 그 직후에 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 자체가 포위를 버티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수도라면 최소한 몇 달은 맘먹고 버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의 이탈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므리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닥치는 대로 숙청하는 지도자 아래서 사는 것은 영 불안한 일이죠. 그런 마음들이 성 안에서 오므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성이 무너지자 시므리는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정신이 불안정했던 인물은 그곳에 불을 지르고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므리는 폐허가 된 이 왕궁을 보고 허탈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기쁨이 더 강했을까요? 하지만 BC 885년의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므리가 원정 중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을 자칭했다곤 하지만 북왕국의 귀족들 혹은 세력가들은 그런 식의 즉위가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므리나 오므리나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인물인 디브니라는 사람을 지지하기로 합니다. 오므리로서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시작된 거죠. 기록 순서상 아마도 디브니는 시므리가 죽은 직후 왕을 자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디브니에 관해서 매우 짧은 언급만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오므리를 또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디브니를 따른 백성들을 이겼고 결국 디브니가 죽은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보면 양측의 대립이 금방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큰 전투 한 번을 벌이고서 승부가 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대립은 그렇게 쉽게 결판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을 보면 오므리가 아사왕 제3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2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6년은 디르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왕 31년이라면 BC 879년쯤 됩니다. 근데 앞서 열왕기상 16장 15절에는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왕을 자칭했고 일주일 후에 역시 왕을 자칭한 오므리에 의해 죽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때는 BC 885년입니다. 오므리의 재위 시작 연도가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등장하는 남북왕국의 대조 연대를 통해서 추정해보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오므리는 BC 885년 시므리에 의해서 왕을 자칭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통치연도 12년 중에 디르사에서 6년이 시작이 되죠. BC 88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디브니와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나머지 통치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이게 BC 879년부터 87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죽은 BC 885년에는 북부왕국에서 무려 4명의 왕이 존재했던 거죠. 죽은 엘라와 그를 죽인 시므리, 권력을 장악한 오므리와 그의 라이벌 디브니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4명만 나와도 그 싸움이 시끄러운데 여기 나오는 이 싸움은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최소한 5년 넘게 이어졌죠. 이 시기 북왕국의 백성들은 병사로 동원되어서 죽거나 또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징발당하는 등 괴로운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오므리의 승리로 일단은 혼란이 끝나게 되나 싶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죠.